자, 그럼 184쪽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인데 요거는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는 사실 좀 아니에요. 그래서 가볍게 보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그래도 용어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됩니다. 제가 그 분당에다가 30평 아파트를 짓고 싶어요. 분당에다가. 그럼 제일 먼저 어디부터 봐야 되겠습니까? 분당 봐야지. 분당이 어떤 지역인지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이걸 이제 지역 경제 분석이라고 하는데 지역 경제 분석은 대상 지역의 모든 부동산을 조금 이렇게 거시적으로 한번 다 따져보는 겁니다. 전반적인 분당 지역의 인구가 몇 명이고 소득 수준은 어떠하며 기반 시설은 어떤 산업이고 교통은 어떠한지를 전반적으로 따져보는 게 지역 경제 분석이라고 해요. 지역 경제 분석이 끝나고 나면 아까 했던 겁니다. 수요가 몇 개인지 공급이 몇 개인지를 봐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하죠? 시장.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치면 뭐가 이제 되는 거지? 매매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뭐가 있는 거지? 시장성 있는 거지.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시장성이 있을 때만 돈 될까 안 될까를 봅니다. 돈 될까 안 될까. 돈 될까 안 될까는 당연히 수익이 많은지 지출이 많은지 보는 거 맞습니까? 그럼 당연히 뭐가 크면 수익이 크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야죠. 수익성이 있다는 표현을 갖다 우리는 타당성이 있다 그래요. 뭐가 있다? 그럼 투자는 여러분들 시장성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타당성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타당성 있을 때 투자하는 거예요. 시장성이 있으면 뭐 보러 가는 거예요? 타당성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럼 시장성이 없다면 타당성 볼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앞에 거 세 개 중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지역 경제를 분석하고 시장 상황을 판단해서 시장성을 보는 거예요. 시장성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인 뭐로 가고? 타당성으로 가고 개발을 해놔봐야 팔리질 않을 것 같아요. 매매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뭐를 볼 일도 없는 거지? 타당성 볼 일도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GCC? 타투. 타투 알죠? 타투. 뭐 타투. 타투 1심. 타투. 타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투자 앞에는 시투야, 타투야. 타투. 타당성 있을 때 투자하는 거지 시장성 있을 때 투자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조심하셔야 될 건 그냥 GCC만 하면 안 되겠지. GCC 할 때 C가 뭐가 먼저고? 시장이 먼저고 시장성이 나중이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을 5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럼 일단 뭐 하시고 GCC, 타투 하시고 지역 경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거시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전반적인 분석이에요. 그 다음 수요가 몇 개인지 공급이 몇 개인지를 봐서 그 다음 매매가 될 것 같습니다. 매매가 된다고 해서 투자하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GCC2야 GCC 타투야? 타투. 그러면 매매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시장성 있다고 판단이 되면 뭐 보고? 타당성. 수익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될 때 그제서야 뭐 하는 겁니까? 투자하는 겁니다. 이때 앞에 거 세 개. GCC까지를 묶어서 이걸 또다시 시장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시장 분석은요. 아까 시장 분석보다는 조금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까지를 포괄하는? 지역 경제, 시장, 시장성까지를 포괄하는 분석이 시장 분석이고 뒤에 거 타투를 합쳐서 경제성 분석이라고 해요. 무슨 분석? 그래서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의 2단계설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냐면 경제성 분석에서는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수익성하고 투자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이라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 분석, 정보 제공,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 제약 조건 이런 거 분석하는 게 시장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GCC 타투 맞습니까? GCC 타투를 공부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경제, 시장, 시장성, 타당성, 투자를 얘기하는 건데 요거를 갖다가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해보라고 하니까 잘 못하더라고. GCC 타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거 잘 못하더라고. 다 안 되잖아. 이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뼈가 굳어서 그래. 뼈가 굳어서 공부 일찍 시작해야 돼. 이거 잘 안 된단 말이야. 이거 GCC 타투 이렇게. 오 대신에 이분 대신에. 왼손도 대신에. 열받았나 봐. 막. 뼈가 굳어서 그래. 나는 안 굳었다고 두 개 다 보여주시네. 아무튼 두 개까지 보여줄 필요 없고 GCC 타투입니다. GCC까지가 시장 분석이고요. 타투가 경제성 분석입니다. 아시겠죠? 시장 분석에서는 정보 제공, 제약 조건,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 이런 거 따지는 거라면 타투, 경제성 분석에서는 수익성과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한 분석을 한다. 공부하시는 방법은 경제성 분석은 돈 될까 안 될까, 투자할까 말까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거 외의 분석은 전부 다 무슨 분석에서 한다? 시장 분석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GCC 타투, GCC 타투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 이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번에는 재개발의 분류를 볼 건데 재개발의 분류는 대상에 따른 분류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대상에 따른 분류는 보실 필요가 없고 시행 방법에 따른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법상 분류를 두 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에 따른 분류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행 방법과 법상 분류를 보시면 되는데 이 법이 무슨 법이냐면 도시
주거, 환경, 정비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 공법에 정비법 배우시죠? 예, 정비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칠판 한번 보시고요. 시행 방법에 따라서 재개발을 분류하면 자 따라해 보셔야 됩니다. 보존 재개발,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은 철거 재개발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운 시설물로 대체하는 재개발을 철거 재개발이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요. 개량 재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개량 재개발은 좀 첨가시키는 거예요. 확장, 개선, 첨가. 플러스 된다는 느낌이 들면 개량 재개발이고요. 우리가 공부하셔야 될 건 1번, 2번 묶어 놓으셔야 됩니다. 보존 재개발과 수복 재개발을 묶어 놓으셔야 되는데 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재개발, 가장 소극적인 재개발을 보존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보존 재개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직 노후불량화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갈 대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재갈 대상이 없는 거지. 왜냐하면 노후불량화가 진행이 되지 않았으니까. 사전에 방지하는 재개발이 보존 재개발입니다. 그러면 수복 재개발은 뭐냐면 현재 대부분의 시설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노후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을 수복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복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노후불량 진행이 된 걸 없애고 다시 종래의 것으로 수복한다. 우리 왜 6.25 때 뭐 서울 수복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그죠? 원래 서울이 원래 우리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뺏겼는데 다시 찾는 거 이걸 수복한다 그러거든요. 원래는 노후불량화 진행이 안 됐었는데 노후불량화 이제 진행이 됐어. 그럼 그걸 갖다가 없애서 원래 것으로 되돌리는 거 이걸 수복한다 그래요. 그래서 보존 재개발과 수복 재개발이 반대로 설명이 되면 좀 헷갈려.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보존이라는 말을 준다니까. 노후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을 보존 재개발이라고 한다. 그럼 OX, X. 방금 제가 얘기한 건 제거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재갈 대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거는 수복 재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존 재개발은 재갈 게 없는데 사전에 방지하는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은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보전, 사전, 전으로 끝나야지 보전입니다. 사전에 방지하는 재개발이 보전 재개발이고 현재 대부분의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노후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은 수복 재개발이 됩니다. 이번에는 법상 분류인데요. 법상 분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우리가 이걸 흔히 무슨 사업이라고 하냐면 정비 사업이라고 그래. 무슨 사업? 정비 사업의 종류는 총 몇 개? 딱 3개밖에 없어. 정비 사업 3개밖에 없어요. 정비 사업 3개는요. 항상 1번,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싸움 붙이셔야 됩니다. 재건축 사업은 항상 번외로 기여할 겁니다. 그럼 재건축 사업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정비 기반 시설이 좀 양호해요. 기반 시설이 뭐하고요? 양호하고요. 오직 공동주택입니다. 오직 무슨 주택? 문제 풀다가 양호하다, 공동주택이다라고 뜨면 무슨 사업이고? 재건축 사업이고. 우리는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 싸움 붙여야 되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싸움 붙여야 되는데 주거환경 개선은 말이 짧아 길어? 길어. 재개발은 말이 짧고 끝까지 주거환경 개선은 말 길게 하시고 재개발은 말 짧게 하세요. 자, 그럼 일단 책 보시고 제가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종류가 몇 개 있다 그랬는데 3개 있다 그랬는데 다는 번외로 가로 밖으로 뺄 거야. 정비 기반 시설이 뭐하다 그랬어요? 양호하고 그 다음에 무슨 주택? 공동주택. 끝. 그럼 누구 싸움 붙일 건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싸움을 붙일 건데 요거 말 길게 나오는지 짧게 나오는지 잘 봐. 자,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했습니까? 그리고 과도하게 밀집 보입니까? 그 다음에 주거니까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이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되면 무슨 사업이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얘는 그냥 열악해요. 극히 열악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냥 밀집해 있어요. 과도하게 밀집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상업이나 공업은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공부하실 때는요.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 사업을 붙이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극히 열악하고 과도하게 밀집하고 단독 다세대일 때는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된다. X. 이때는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밀집해 있고 열악하고 상업이나 공업일 때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해야 된다. X. 이때는 무슨 사업? 그러니까 재개발은 말이 짧으니까 다 짧아. 밀집, 열악 이렇게 나온다니까. 근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말 기니까 앞에 자질구레하게 붙인다니까.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이렇게 나오면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아시겠죠? 나도 잘 몰라 이거. 고상생한테 물어봐. 아시겠죠? 우리 시험에 자꾸 나와. 이게. 그래서 그래요. 나도 하기 싫어요. 내가 이거 하고 싶겠어 이거. 아무튼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개론에서는 이 정도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밑줄 긋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번엔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방식의 유형입니다. 자, 시간 보시고요. 단순 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고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고 매수 방식이라는 게 있고 혼합 방식이라는 게 있고 합동 신탁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들어보십니다. 단순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 혼자 자력 개발하는 겁니다. 혼자 스스로 하는 개발. 이 개발은 개발 사업이 끝나고 나도요. 토지 면적이라든지 권리 관계 변동이 거의 없어요. 권리가 불변하는 개발입니다. 근데 환지라는 게 있습니다. 환지. 환지 배운 적 있어요? 환지는 매입 매각입니까? 택지 개발 사업 이후에 재분배합니까? 매수 방식이고 아니고 주체는 주로 공적 주체입니까? 조합입니까? 조합이 택지 개발 사업에서 채비지 보리지 빼야지, 기반 시설 용지 빼야지, 나머지 토지를 원토지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는 겁니다. 그럼 보통 되돌려 받는 땅의 양의 크기는 원래 종전 토지보다 커지는 게 일반적이야, 작아지는 게 일반적이야. 아니, 채비지 보리지 가져갔지, 그다음에 기반 시설 가져갔지 하니까 보통 가만지 돼요. 뭐난지? 가만지. 그래서 권리가 통상거든요. 왜냐면 축소됩니다. 오케이? 근데 매수 방식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영 개발 사업입니다. 누가 하죠? 1섹터가 하죠? 매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토지 소유자들이 받을 권리는 있다 없다? 없다.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환지하고 일부는 매수하는 것을 혼합하는 방식을 혼합 방식 그러기도 하고 혼용 방식 그러기도 하는데 요게 이제 그 유명한 도시 개발 사업에 있습니다. 도시 개발 사업. 자, 도시 개발 사업에는요. 수용, 사용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수용 뭐야? 사용. 그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에 꽂히는 뭐가 있고 환지가 있고 요걸 갖다가 우리가 혼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이란 것은 아무거나 혼합한다고 해서 혼합이 아니에요. 반드시 무엇과 무엇의 혼합이 환지와 매수의 혼합이 혼합 방식이다. 혼용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신탁 방식이 나오는데 요건 별. 신탁 방식 별. 신탁 방식 별 때렸습니까? 이거 나온다 이번 시험에. 신탁은 형식적인 소유권이 개발업자에게 뭐 된다? 이전된다. 그래서 명의가 누구 명이다? 개발자, 신탁회사 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요거는 일로 한번 들어와 주세요. 이번 시험에서 제가 신탁은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듣고 이거 저거 쓰지 말고요. 한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세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개발 관리 마케팅론을 정말 지금 자세하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를 거야. 뭐 자세한지 안 자세한지 이게. 이거 원래 이렇게 수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1시간 쭉 하고 넘어가는 파트예요. 근데 5월달, 6월달은 제가 점수 약속을 드렸지 않습니까? 점수를 드리겠다. 점수를 드릴 테니까 열심히 한번 적극적으로 수업에 한번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수업 듣던 대로 듣지 말고요. 좀 더 집중해서. 눈에 힘을 주고, 머리를 맑게 하고, 총명하게, 길을 쫑쫑긋 세우고. 잘해. 그거는 또 안 해. 자, 그럼 보세요. 자, 토지 신탁이 뭔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신탁 앞에 있는 대상이 그 신탁회사에 맡겨지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맡기면 무슨 신탁이냐면 금전 신탁이라고 그래요. 땅을 맡기면 토지 신탁이라고 하고요. 완성된 부동산을 맡기면 이건 또 구분해요. 그냥 완성되어 있는 부동산을 맡기면 부동산 신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땅 맡기면 토지 신탁, 토지 위에 건물까지 지어서 완성된 부동산을 맡기면 부동산 신탁, 돈을 맡기면 금전 신탁이라고 합니다. 맡겨지는 대상이 신탁 앞에 있는 단어예요. 자, 옛날에 토지 소유자가 살았어요. 이 토지 소유자의 소원은요, 건물주 되는 거예요. 그 얘는 이제 건물주 돼서 따박따박 월세 받아먹는 게 소원입니다. 누구든지 뭐 이 소원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얘가 여기다 건물 지어가지고 월세를 받고 싶은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건설 자금이 없는 거예요. 땅만 있어, 땅만. 건설 자금이 없다. 은행 가서 빌리면 되지. 생각보다 땅 가지고 있고 건설 자금 은행에 빌리러 가면요, 은행 문턱이 약간 높아요. 사업 계획서도 가져오라 그러고 사업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은행에서 검토를 해서 돈을 빌려줍니다. 은행 문턱이 생각보다 높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 더 큰 문제, 뭐 그거야 빌린다 치더라도 한 번도 건물을 지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생초차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어떤 식으로 짓는 게 효율적이고 어떤 식으로 짓는 게 좋은 방법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막상 지어도요, 분양을 할 줄 몰라요. 광고를 해봤어 얘가, 아니면 밑에 사람들이 있나, 그다음에 뭐 분양을 어떻게 하는지 노하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를 찾아가냐면 신탁회사를 찾아갑니다. 신탁회사를 찾아가서 신탁을 딱 해버리는 겁니다. 신탁을 딱 하는 순간, 자, 중요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게 신탁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럼 신탁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간다? 신탁회사로 넘어간다. 그럼 명의가 누구 명이다? 신탁회사 명이다. 그럼 얘는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안 불안해요. 왜냐면 얘가 뭘 주냐면 수익 증권을 줍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 한번 해봅니다. 토지 소유자를 그래서 우리 뭐라 부르냐면 위탁자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위탁을 받았지. 받을 숫자 써서 수탁자. 그래서 얘는 수탁자라고 해도 되고요. 개발을 대신해 주는 놈이기 때문에 개발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시험 나올 때는 그냥 신탁회사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래. 그럼 얘는 위탁자 그러기도 하고 신탁을 한 놈이라고 해서 신탁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얘가 뭘 받았지 지금?
수익증권 받았지. 그래서 수익자 또는 심지어 수익증권 소지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했던 말들이 다 같은 말들이에요. 토지 소유자, 위탁자, 신탁자, 수익자, 수익증권 소지자가 싹 다 같은 말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부터 토지 소유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등장하니까 그때 얘를 한 번만 더 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이 땅은 예명이 맞습니까? 그럼 얘가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시공사 달려가요. 시공사 달려가서 건설에서 달려가서 공사 발주를 넣어요. 도면 땅 내밀면서 이렇게 지어주시오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짓고 있겠지. 그리고 나서 금융기관 달려갑니다. 금융기관 달려가서 예명의로, 그러니까 신탁회사 명의로 자금을 차입합니다. 얘는요, 그 은행 거래 실적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기 때문에 돈 빌리기가 상당히 쉬워요. 예명의로 빌려요. 그 다음에 공사 대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되겠지. 공사 대금 지급하면 완성된 건축물이 짜잔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얘는 건물 많이 지어봤으니까 건물 잘 짓겠지, 그지? 그래서 건물을, 완성된 건축물을 인도받아가지고 하는 짓이 이제 밑에 사람들, 분양 대행사 사람들 갖다가 모으기 시작합니다. 밑에 사람들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그 현장에 딱 심어놓고, 모델하우스에 딱 심어놓고, 그다음에 그 YTN 연합뉴스 TV 앞에 광고 때립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트리플 역세권 이렇게 해서 신문에 전면 광고 냅니다. 그리고 경품 겁니다. 벤츠 주겠다, 냉장고 주겠다, 이렇게 해서 주고요. 모델하우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는 각 티슈도 주고 막 그래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예약, 코로나 때문에 예약을 하고 오셔야 된다. 막 그러면서 예약하고 가면 이제 막 브리핑을 막 할 거예요. 어쨌든 뭐를 모집하냐면 매수자나 임차자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그 분양이나 임대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분양 임대 사업 하면 분양 수익금이나 임대료 수익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돈을 갖다가 금융기관에게 다 줘요, 일단. 원리금을 상환해요, 일단. 빌린 돈을 갚아야지. 남는 돈이 있을 거 아니야. 남는 돈을 갖다가 얘를 다 줘요. 그러니까 신탁 기간이 종료되면 신탁에서 발생된 지분, 신탁에서 발생된 수익, 신탁 소유권이요. 전부 다 수익 증권 소지자인 토지 소유자에게 싹 다 갑니다. 그럼 신탁에서는 뭘 먹냐면 신탁 보수, 수수료를 먹게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신탁에서는요, 수익을 토지 소유자와 신탁회사가 공유한다라고 나오면 X가 되는 겁니다. 신탁에서는 딱 두 가지 테마만 기억하시면 돼요. 테마가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야. 딱 두 개 테마야. 자, 사업 진행이라든지 자금 차입이라든지 분양 임대 사업,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누구 명의로 이루어진다? 신탁회사 명의로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이제 수익 증권 소지자한테 주면 돼. 남는 거. 오케이? 두 번째, 신탁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사이좋게 나눠 가진다. OX. 공유하지 않고 누가 다 가져간다? 토지 소유자. 그러면 신탁에서는 뭘 먹는다? 수수료 먹는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번 시험에서는. 보세요. 여러분들 보통 내가 부동산 가지고 있어요. 돈 빌리기 쉬워, 어려워? 쉽지. 담보대출 하면 되거든. 무슨 대출? 주택이면 무슨 담보대출? 주택 그게 주담대잖아. 근데 땅을 가지고 있어도 대출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땅 가지고 가서 이제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리면 됩니다. 이걸 또 우리는 저당금융이라고 그래요. 무슨 금융? 근데 신탁을 하고도 돈을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내가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신탁은 소유권 넘어갔지? 그럼 얘는 나한테 뭘 준다 그랬지? 이거 가지고 이 수익증권 들고 은행에 딱 내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 빌리러 오셨군요 하고 돈을 빌려주는데 이걸 또 우리는 담보신탁이라고 그래요. 무슨 신탁? 담보신탁. 아니면 이걸 신탁금융이라고 합니다. 신탁금융. 담보신탁, 신탁금융은요, 저당금융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저당금융은 내가 소유권을 유지한 채 이 땅에 저당권 설정하고 그리고 돈을 빌리는 건 저당금융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돈 빌리는 건 저당금융이에요? 소유권이 나한테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신탁금융은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넘겨놓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절대로 저당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저당권이 아니에요. 저당권은 대상이 부동산이 대상이 됩니다. 뭐요? 근데 방금 나는 소유권 넘어갔다 그랬잖아. 그럼 이제 이 땅은요, 일단 형식적이긴 하지만 내 소유는 아니에요. 그럼 나는 마지막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지. 그 권리를 뭐라 그랬지? 아까 전에 수익 증권이라 그랬지. 수익 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니까 일종의 이거는 권리 질권 형태입니다. 저당권이 아니고 질권이고, 이걸 갖다가 권리 질권 그러지도 않고 담보 신탁이라 또는 신탁 금융이라는 용어를 따로 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목적이 땅 신탁해가지고 개발이 목적이면 그건 토지 신탁이라고 하고, 땅 신탁하고 그 사이에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고 싶을 때는 담보 신탁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얘랑 비교해야 될 게 사업 수탁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 수탁을 사업 위탁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럼 얘도 끝날 때 뭐로 끝났네? 자, 따라해보세요. 수탁, 위탁, 신탁. 뭐와 뭐는 같은 말이고.
수탁과 위탁은 같은 말이고 신탁은 다른 말이거든요. 그럼 수탁과 위탁은요.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신탁이랑 완전 똑같아.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대. 개발자가 개발을 해. 심지어 분양 임대 사업까지 개발업자가 다 대행해 줍니다. 사업이 끝나잖아요. 토지 소유자 싹 다 가져갑니다. 개발자는 수수료 먹어요. 개발업자는 수수료. 그럼 이익 기술기 주체가 몇 사람? 한 사람. 오케이? 누구? 토지 소유자. 개발자는 뭘 먹고? 수수료. 차이점이 딱 한 개가 있습니다. 개발 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이 있다 그랬나요? 그럼 명의가 신탁회사 명의가 되는 놈이 있다 그랬어요? 그건 뭐고요? 토지 신탁이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놈이 있어요. 그럼 얘는 끝까지 사업이 누구 명의로 진행이 되지? 토지 소유자 명의로 진행이 되지.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가 유지한 채.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신탁 효과를 보고 싶으실 때 쓰는 방법이 수탁, 위탁이고요. 소유권 넘어가도 좋으니까 추진력 있는 사업이 가능하고 싶다면 신탁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엔 대부분 개발 사업은 신탁으로 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뭐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이렇게 한번 투자해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상가 이런 게 투자하면 보통 이제 계약금 붙일 거 아닙니까? 그죠? 10%. 그러면 오피스텔이 2억이야, 2억. 그럼 얼마 붙여야 돼? 20만 원 붙여야 되잖아. 그럼 예금주가 있을 거 아니야. 예금주 나중에 한번 통장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무궁화 신탁, 아세아 신탁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명의가 신탁회사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탁회사 명의로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신탁회사가 계약금을 받는다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수익증권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 나중에 다 주면 되니까. 이해하셨어요? 신탁회사는 뭘 먹고? 수수료 먹고.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신탁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신탁은 믿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을 넘긴다는 게 핵심입니다. 소유권을 넘긴다는 게. 언더스탠? 그래서 우리가 배우시는 개발 방식 중에서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는 개발업자에게 넘어가는 유일한 방식이 신탁이에요. 신탁과 똑같은데 소유권이 안 넘어간 채로 개발자가 사업을 진행해주고 토지 소유자가 마지막에 다 먹고 개발자는 수수료 먹는 방식은 신탁이 아니라 뭐다? 수탁이다. 그래서 어쨌든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아요. 다 따라해보세요. 탁, 수수료. 탁일 때만 수수료가 떠요. 그럼 탁이 아닌 다른 대부분의 방식들은 수수료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다시 일로 오세요. 들어와. 다시 들어와. 자, 부동산 개발 방식은요. 자력 개발하는 단순, 그리고 가만지되는 환지, 공영 개발하는 매수, 두 개를 혼용하는 혼합, 신탁 방식이 있는데 신탁은 소유권이 넘어가고 개발업자 명의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도시개발 사업이 뭐냐? 도시개발 사업은 일단 구역이 중요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주택, 상가, 공장 짓는 거예요. 주거, 상업, 산업 이런 것들과 관계되는 거고 방식은 아까 소개드렸듯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환지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것을 혼용하는 방식이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환지 방식하고 매수 방식하고 아까 제가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래도 될까요?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집안. 자, 환지 방식은 무슨 개발이라 그랬죠? 신개발 방식이라 그랬죠? 택지 개발 사업 이후에 뭐 제외하고? 채비지 보류지 제외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땅을 뭐 한다? 재분배한다. 자금 부담이 많다 적다? 적다. 이상 소리 하지 말고. 재산권 침해도 적다. 하지만 절차가 뭐하고? 복잡하고. 개발이익이 환수된다? 사유화 된다? 사유화 된다. 그럼 매수 방식, 공영개발 방식은요. 정부 등이 토지를 전면부에서 매수해서 마지막에 매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매각이란 말은 매수 방식에서 나오지 환지 방식은 재분배 또는 분배란 말이 떠야 되지 매각,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다. 속도 빠르고요. 개발이익이 환수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致命적인 단점이 자금 부담이 너무 크고요. 민원 발생, 갈등 우려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량 환지하지 않고 전량 매수하지 않고 환지하는 방식과 매수하는 방식을 혼합해서 쓰는 방식을 우리는 혼용 방식, 혼합 방식이라고 한다. 도시개발 사업이 바로 이런 거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A형 기준 1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A형 기준 1번 환지, 신개발 이게 1번에 나왔던 문제니까 어떤 게 환지고 어떤 게 매수인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택지개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했던 것도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택지개발은요. 공공택지개발과 민간개발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이 있는데 방금 공영개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공영개발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공적 주체가. 무슨 방식으로? 매수 방식으로. 장점은 상당히 계획적이고 개발이익 환수되고 값싸게 공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까?
단점은 무슨 부담가? 매입비 그리고 민원, 주변 지역의 투기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건 앞에서 했던 거라서 그냥 넘어가고 체크만 하고 넘어가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택지 개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개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번 보시죠. 민간 개발은 또다시 종류가 네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자체, 지주 공동, 토지 신탁, 컨소시엄. 요거는 이제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토지 소유자 혼자 하면 자체 개발 사업이고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같이 하면 지주 공동과 토지 신탁이고요. 여러 법인이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연합법인을 설립해서 같이 참여하는 형태를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혼자는 자체, 같이는 지주 공동과 신탁, 때로 하면 컨소시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7번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댔어요. 개발업자가 개발을 했고요. 요거는 뭐나 뭔데? 지주 공동이나 토지 신탁인데 차이점은 딱 한 개 있어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요. 이전되지 않는다는 말은 끝까지 토지 소유자 명의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사업이고? 지주 공동이고 소유권 이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개발자 명의, 그러니까 신탁회사 명의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무슨 방식이죠? 토지 신탁 방식입니다. 토지 신탁 했던 거 기억납니까? 네. 토지 신탁은 누구 명의고? 신탁회사 명의고, 맞아요? 사업이 끝나면 누가 다 가져가고? 얘는 뭘 먹는다? 수수료. 요거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탁은 했고. 지주 공동사업은 또다시 종류가 네 가지 있어요. 자, 7번 보시고 다 따라해보세요. 공사비 대물 변제형. 얘를 등가 교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 등가 교환이에요. 그 다음에 또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투자자 모집형, 사업위탁형. 사업위탁형은 사업수탁형 그래도 돼야 안 돼요? 되죠. 사업수탁형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대고 개발자가 개발하는 것까지는 누구랑 유사한데? 신탁과 유사한데 유사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수익은 누가 다 가져가고? 토지 소유자가 다 가져가고 개발자가 뭐 먹는다는 거 이것까지도 똑같아요. 하지만 유일한 차이점, 형광펜 해야 되겠죠? 유일한 차이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요. 그래서 명의가 누구 명의라는 거, 토지 소유자 명의라는 점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과 신탁은 같이 공부하는 게 좋고요. 소유권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신탁회사 명의냐 토지 소유자 명의냐만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중에서 투자자 모집형이라는 표현 나옵니까? 요거는 그냥 가볍게 공부하고 넘어가요.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거는 신디케이트라 그래요. 뭐라고요? 자, 우리 앞에서 신디케이트 한번 배우신 적이 있는데요. 다른 개발 사업들은 싹 다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은행 가서 돈 빌려요. 그럼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은행에다가 원리금 상환해야 되겠죠. 근데 신디케이트 방식은 유일하게 우리가 배우시는 개발 방식 중 유일하게 그 투자자한테 자금을 모집해요. 투자자한테 자금을 모집한 다음에 사업이 끝나잖아요. 그럼 출자 지분에 따라서 배당해줘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차입해서 건설 자금을 차입해서 원리금 상환하는 형태가 아니라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투자자들한테 출자 지분만큼 배당하는 방식을 신디케이트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여기서 주로 다루지 않고 금융론에서 다룹니다. 금융론에서 우리 신조리 이렇게 하면서 신조리는 지분금융이에요. 지분 꽂아서 배당받아가요. 근데 신디케이트와 조인트 벤처는 직접 투자고 리츠는 간접 투자고 신디케이트는 다수의 투자자, 조인트 벤처는 소수의 투자자. 그때 공부하도록 해요. 여기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서는 딱 4개만 공부하면 되는데 자,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 있고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 있었죠. 얘는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둘 다 공유를 해요. 뭐 한다고요? 공유. 그럼 수수료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공유할 때 그 공유의 대상이 완성된 부동산이면 대물 변제고요. 분양 수익금을 나눠 가지면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목에서 조금 느낌을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댔어요. 개발자가 개발을 했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는 땅을 댔고 개발자는 건축 자금과 노후를 댄 거 아닙니까? 그죠? 사업이 끝나고 나면 완성된 건축물이 딱 생길 거 아니야. 그것에 대해서 지분을 꽂아, 개발업자가. 개발해. 그래서 부동산을 나눠 갖는 방식이 대물 변제,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분양 수익금은요. 지분은 토지 소유자가 다 갖는데 분양 수익금에다가 손을 대는 거예요. 분양 수익금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나눠 가진 방식을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일로 한번 나와보세요. VS를 좀 보겠습니다. VS. 자, 대물 변제와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많은 방식이고 공유하는 방식이고 수수료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신탁과 수탁은 누가 다 가져가고 토지 소유자가 싹 다 가져. 공유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뭘 주고받는 방식이죠? 수수료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탁수수료. 안탁 안수수료. 탁은 수수료고 안탁은 안수수료예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소유권 이전이 되면 뭐고요? 신탁이고요. 이전이 안 되면 수탁이고요. 완성된 부동산을 나눠 가지면
대물 변제, 분양 수익을 나눠 가지면 분양금 공사비 지급. 딱 두 개만 비교하시면 되고. 또 하나 더. 토지 신탁이라고 말이 붙어지면 소유권 이전이 되죠. 둘 다 수익 증권이 교부되죠. 근데 이 땅을 개발할 목적이면 뭐고요? 토지 신탁이고요. 신탁한 다음에 돈 빌리는 게 목적이면 뭐래? 신탁금융이 됩니다. 신탁금융 옆에다가 담보신탁이라고 한 번만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담보신탁. 그래서 토지를 신탁하는 이유가 개발이 목적이면 토지신탁이고요. 토지를 신탁하는 이유가 대출이 목적이면 담보신탁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마지막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 일단 절 좀 바라봐 주세요. 여기까지 복습.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 5단계는요. 5단계는 이렇게 하거든요. GCC 타투 합니다. 뭐라고요? 제가 할게요. 지역경제, 시장, 시장성, 타당성 투자. 이 타투를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고 GCC를 시장 분석이라고 하는데 수익이나 투자할지 말지를 따지는 게 경제성 분석이고 그걸 제외한 모든 분석이 시장 분석이에요. 됐어요? 재개발에는요. 보전 재개발이 있고 수복 재개발이 있고 계량 재개발이 있고 철거 재개발이 있는데 사전에 방지하는 재개발이 뭐? 보전. 현재 대부분의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노후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은 수복. 확장 개선 첨가는 계량. 완전히 갈아엎는 거. 오케이, 좋아요. 정비 사업 몇 개 있어요? 3개. 먼저 하나 뺄 거예요. 양호하고 공동주택이면 재건축. 출발하면 돼 이제. 현재 극히 열악하고 과도하게 밀집하고 그다음에 단독이나 다세대 위주면 주거환경 개선이고요. 열악, 그다음에 밀집, 그다음에 상업공업이면 재개발 사업이 됩니다. 그 토지 소유자 혼자 하는 개발, 자력 개발은 단순 개발이고요. 가만지 되면 요거는 권리가 축소되는 환지 방식이고요. 공영 개발하면 요거는 매수 방식이고요. 환지와 매수를 혼용하는 게 혼합 방식인데 개발 사업의 꽃은 신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탁은 명의가 누구 명의고? 신탁회사 명의. 그럼 소유권 넘어가겠네요. 두 번째. 신탁 기간이 종료되면 누가 다 가져가죠? 토지 소유자. 시험에서 수익자로 놔도 돼요? 수익 증권 소지자로 놔도 돼요? 신탁자로 놔도 돼요? 걔가 다 가져가고 신탁에서는 뭘 먹는다? 수수료. 얘랑 똑같은데 소유권 안 넘어가는 거네요. 수탁, 위탁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수수료 주고 받는 방식이 아니고 공유하는 방식인데요. 완성된 부동산 나눠 가지면 예물 변제, 분양 수익금 나눠 가지면 분양금 공사비 지급. 4글자로 대답하시면 되는데요.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넘겼어요. 그리고 수익증권 받았거든요. 이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무슨 신탁? 담보신탁, 신탁금융이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어요? 네, 오케이. 계속 갑니다. 이번에는 민간 투자 사업인데 SOC 시설이에요. 자, 일단 SOC 시설, 우리 시험에 나오는 SOC 시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신 SOC 시설은 형광펜 좀 해놓겠습니다. 아무 SOC 시설이나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자, 도로, 터널, 철도, 항만 등의 교통시설 해봅니다. 도로, 철도, 터널, 항만은 무슨 시설? 교통시설. 무슨 시설이요? 교통시설. 그 다음에 학교 건물, 기숙사, 도서관, 군인 아파트와 같은 교육문화복지시설 따라해봅니다. 시작. 복지시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도로, 철도, 터널, 항만 그러면 무슨 시설이고? 교통시설이고. 이상 소리 하지 말고 자 다시 할게요. 도로 이상 소리 하고 그래 수업 시간에. 자, 도로, 터널, 철도, 항만은 무슨 시설이고? 교통시설이고. 학교 건물, 기숙사, 도서관, 군인 아파트 등은 무슨 시설? 교육, 문화, 복지시설. 나중에는 이걸로 한 문제를 맞추게 돼요. 이걸로. 자, 그럼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교통시설과 교육, 문화, 복지시설에 관한 SOC 시설을 소유권은 누가 가져가는 게 맞냐면 정부가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근데 민간에게 투자를 받을 수는 있어요.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는 있다는 얘기야. 민간 자본 뭘 수 있다? 유치할 수는 있다. 그럼 민자를 유치했으면 민간이 투자를 한 거잖아. 그럼 얘들한테 뭘 먹게 해줘야 되면 수익을 먹게 해줘야 됩니다. 시설 투자한 이상의 수익은 줘야지 얘들이 투자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 형태가 딱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지가 직접 운영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수익형이라고 그래요. 무슨요? 이 수익형은 오퍼레이트로 끝나는 O 방식입니다. 오퍼레이트. 그리고 운영은 정부가 하고 투자한 민간한테는 매달 임대료를 따박따박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리스 방식이라고 해서 BTL 방식이라고 합니다. BT 뭐? L. 그러니까 오퍼레이트로 끝나는 방식은 무슨 형이고? 수익형이고, 리스로 끝나는 건 무슨 형?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영어 단어를 좀 몇 개 아실 필요가 있는데, 뭐 설마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퍼가 있고요. 온, 오퍼레이트, 리스 이런 방식이 있거든요. 빌드는 뭐 하는 거지? 짓다. 트랜스퍼는 이전, 기속하는 방식이고요. 온은 소유하는 거,
오퍼레이트는 운영하는 거, 리스는 임대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짓는 거, 이전하는 거, 소유하는 거, 운영하는 거, 임대하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일단 자 취급한 잠깐 보세요. 자 민간이 지었어요. 뭐 했다고요? 지었다고요. 소유권을 정부에게 뭐 했어요? 이전했어요. 소유권을 정부에게 이전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 체크했어요. 동그라미 여러분 동그라미 지울 필요 없습니다. 민간이 지었어요? 소유권을 뭐 했어요? 이전했어요. 근데 민간이 운영권을 여기 운영권이라는 말을 쓸게요. 운영권을 가지거든요. 근데 그 운영권을 뭐 하면 임대하면 BTL이고 민간이 직접 운영권을 받아서 사용을 하면 BTO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시험에 나올 때는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민간이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넘겼습니다. 민간이 운영권 받았습니다까지가 시험에서는 똑같이 나와요. 지문으로. 그리고 끝날 때 임대 임차 그래서 요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임대 임차란 표현이 마지막에 있으면 BT 무슨 방식이고 L 방식이고 요 단어 없이 끝나면 BTO 방식입니다. 그리고 BTL과 BTO를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BTL과 BTO를 구분하는 방식이 자 여기 한번 보시죠. BTO는 무슨 형이다? 수익형이다. 누가 운영을 하고? 민간이 직접 운영을 하고 회수도 직접 회수하는 겁니다. 사용자한테 시설 사용자한테 직접 회수를 하는 겁니다. 이 방식을 쓰면 위험이 작겠어요? 크겠어요? 커요. 수익 예측을 잘못해서 회수가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대신에 대박 날 수도 있어요. 직접 회수하는 거라서. 얘는 어떤 방식인지 아세요? 민간이 한번 해보겠다고 제안을 해요. 정부가 그럼 한번 해보세요 하고 채택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수익이 안 나면 사실 나중에 수익을 보장해 주긴 해요. 사후에. 우리 세금으로서 보장해 주긴 합니다. 근데 리스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요. 운영을 정부가 해요. 그리고 정부의 임대료를 통해서 회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은 누가 해주고? 정부가 해주고 민간은 투자를 하고 정부한테 임대료 받는 거예요. 그럼 민간 입장에서는 안전빵이겠지. 하지만 직접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는 수익은 좀 작은 편이에요. 이런 리스 방식들은 대부분 정부가 한번 해보세요라고 한번 해보지 않으실래요라고 제안을 하고요. 민간이 채택을 하는 방식입니다. 얘는요. 처음부터 수익이 보장되는 거지 뭐. 정부가 임대료를 줄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매달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주로 건축물들이에요. 뭐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다 건축물들일 겁니다. 도서관, 군인아파트, 학교, 도서관, 기숙사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교육문화복지시설이라고 해요. 그것은 리스 방식, 오퍼레이트 방식. 리스 방식.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요금사람만 딱 지으면 돼요. 중간에 요금사람만 딱 지으면. 지가 직접 운영하는 거지. 직접 해서 하는 거. 주로 교통시설들이 그래요. 도로, 터널, 철도, 항만.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 BTO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뭐 도로 요금이 왜 이렇게 비싸지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도로 요금이 왜 이렇게 비싸지 싶은 것들, 터널 하나 지나는데 요금이 얼마야 하는 것들은 다 민자유치예요. 민자유치 중에서 BTL이야, BTO야. BTO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순서가 살짝 바뀌는 경우는 있는데 요거는 시험은 대부분 거의 80% 이상은 BTL과 BTO에서 결판이 나요. 그래서 시간 없는 분들은 두 개만 봐요. 시간 없는 분들은 두 개만 보고 시간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요까지 보면 좋아요. 자, 뭐하고? 짓고 소유 운영을 하고 마지막에 기속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B, OT고 짓고 임대해서 수익을 먹고 이전하는 것은 B, LT. 순서가 좀 바뀌었죠? 그리고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 좀 성격이 약한 것들은요. 짓고 소유 운영하고 마지막에 이전 또는 귀속이 없이 끝나. 없이 끝나면 B 뭐지? OO온 하면서 오퍼레이트 하는 거니까. 언더스탠드? 그게 BO 방식입니다. 근데 요런 것들은 사실 조금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민간이 지었어요. 뭐해? B. 소유권 넘겼어요. T. 민간이 운영권 받았어요. O 하면 안 돼요. O 하면 기다려야 돼요. 절단 난다 나중에 진짜. 기다려야 돼요. 다시 할게요. 민간이 지었어요. 소유권 넘겼어요. 민간이 운영권 받았어요. 잘 참았어요. 이 운영권을 정부한테 임차해서 사용을 합니다. 네, BTL이 될 수 있다니까. 다시 합니다. 민간이 지었어요. 소유권 넘겼어요. 민간이 운영권 받았어요. 잘 참았어요. 그리고 그냥 끝났어요. 그때 O를 하는 겁니다. 한번 참아줘야 돼. 근데 더 빨리 푸는 방법은요. BTO, BTL이 거의 시험에 80%가 나올 거라 그랬잖아. BTO, BTL이 시험에 나왔을 때 점을 2개 찍어 놓거든요. 다음은 무슨 방식인가 해놓고 끝날 때 보니까 도로, 철도, 터널 이런 거야. 그러면 볼 것도 없어. BT 오고 끝날 때 보니까 뭐 기숙사, 뭐 학교, 군인 아파트, 뭐 도서관 이런 거야. 그럼 BT. 그리고 하나 더.
끝날 때 보니까 끝날 때 임차가 이씨 끝났어. 이씨. 그럼 BT. 임차가 없이 끝났어. BT. 문제 빨리 푸는 방법도 강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우리 기출문제 풀 때 제가 이걸 갖다가 좀 더 강조해서 이번 요 부분은 체크를 하고 풉시다. 요 부분은 정리를 하고 풉시다 해드리겠습니다. 빨리 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부동산 개발이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번에는 부동산 관리인데 관리는 조금 이따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저랑 필기 하나만 하고 다음 시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칠판. 자, 부동산 관리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유지가 있고 계량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유지, 계량. 이렇게 관리 제목 옆에다 필기해 두시면 돼요. 부동산 관리는 유지와 계량이 있는데 둘 다 성질이 변하면 안 돼. 뭐가 변하면 안 돼? 원래 관리는요, 성질이 변하면 안 돼. 성질이 변하면 안 돼. 뭐는 변하면 안 된다. 근데 뭐는 변화될 수 있냐면 외형, 형태. 외형 형태는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외형 형태가 변하지 않으면서 관리를 하는 것은 유지한다 그래요. 맞다? 유지한다. 외형 형태가 변해요. 변하면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계량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관리는 크게 무슨 관리와 유지하는 관리와 계량하는 관리로 나눠지는데 둘 다 전제 조건은 뭐는 변하면 안 돼. 성질이 변하면 그건 관리라고 하지 않아요. 성질 변하면 안 돼. 근데 성질은 그대로인데 외부에서 보는 형태가 안 변하는 관리가 있고 변하는 관리가 있는 거예요. 안 변하면 유지, 변하면 계량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10월 30일 날 시험 치는 거 알고 계시죠? 10월 30일 날 시험 치고 12월 1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나요. 정확히 한 달 하루 뒤에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 치는 날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알아 몰라? 알아요. 뭘 몰라? 알아요. 사람들 왜 그래? 아마추어처럼. 우리 외부에 얘기할 때는 한 달 지나봐야 알지 하지만 우리끼리는 알지. 시험지가 전화 올 수 있고 당일 6시에 10월 30일 6시에 산업인력공단에 답이 뜨는데 그러면 합격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제 어떤 거 준비하셔야 되냐면 일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일할 준비. 그 전까지는 이제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만나야 되는 겁니다. 외모도 좀 가꾸고 해야 돼. 그래서 염색도 좀 하고, 얼굴에 피부 관리도 좀 받고, 점 같은 거 좀 빼고, 기미 주름게 빼고. 그거 여러분들 개당 얼마 하는 건데 다 하면 또 싸게 해줘요. 아시겠어요? 10회 끊으면 더 싸게 해주고, 그거 해야 돼. 그걸 했는데 외형 형태가 변하지 않았어. 그렇지? 그러면서 관리를 받았어. 그럼 제가 여러분들 합격자 모임 때 좀 볼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분 유지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시겠어요? 관리에 유지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없던 쌍꺼풀이 생겼어요. 분명히 없었어. 내가 알아. 1년을 봤어 내가. 쌤 기분 탓이에요 하는데 기분 탓 아니야. 내가 다 알아. 어떤 쌍꺼풀이 생겼다든지 콧대가 좀 더 높아졌다든지 이분은 관리를 하긴 했는데 뭐 하면서 관리를 한 거야? 계량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아닌 건 아니야. 성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외형 형태가 안 변하는 관리가 있고 외형 형태가 변하는 관리가 있는데 외형 형태가 변하지 않는 관리는 뭐고요? 유지고 외형 형태가 변하는 관리는 그리고 형광펜 하나 치고 조금 쉬겠습니다. 자, 시간 보세요. 자, 이번 시험에는 저는 이거 추천해 드리거든요. 부동산 관리의 3가지 영역 이거 추천해 드립니다. 자, 개론생이 추천한 거예요. 열심히 봐야 되겠죠? 시간 보세요. 시설 관리라는 게 있어요. 무슨 관리? 시설 관리. 자, 관리는 영어로 매니지먼트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M으로 끝나는데 시설 관리는 시설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facility라고 합니다. facility. F로 시작해요. 그래서 FM이라고 그래요. 뭐요? FM. 영어를 왜 하는지는 나중에 기출문제 가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건물 임대차 관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물 임대차 관리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럼 무슨 표현을 더 많이 쓰면 재산 관리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무슨 관리? 이 재산 관리는 재산이 영어로 property예요. 뭐라고요? 프로퍼티.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PM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PM.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관리가 하나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리가 자산 관리예요. 자산은 영어로 뭔지 아시죠? 에셋이라고 그래요. 에셋. 에셋. 그래서 AM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만 해도 이 관리인지 알아야 되냐면 저는 이렇게 할 거거든요. FM, PM, AM이라고 하면 FM은 Facility Management에서 무슨 관리? 시설 관리. PM은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뭐? 재산 관리. AM은 자산 관리라고, 에셋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무슨 관리? 자산 관리.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무슨 관리? 자산 관리. 근데 이것도 누구 싸움을 붙이셔야 되냐면 시설 관리는 너무 표가 쉽게 나와. 보세요.
설비 운전 보수, 에너지 청소, 방범 방제, 외주 관리하고 금방 쉽게 표가 나거든요. 고장났어. 고쳐주세요 하면 해주는 관리가 시설 관리. 주로 아파트 관리 사무소, 상가 관리 사무소에 주는 관리가 시설 관리예요. 됐어요? 그럼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요. 뭐 아니면 뭔데? 재산 관리 아니면 자산 관리인데 여러분들 느낌상 재산이 유지되는 관리가 재산 관리라면 재산이 증식되는 관리가 자산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 관리를 하면 재산이 늘어. 그러면 이건 자산 관리. 재산이 딱 유지돼. 그러면 이거는 재산 관리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수입 목표를 수립하거나 지출 계획을 수립하거나 비용을 통제하거나 임대차에 신경을 쓰면 이거는 무슨 관리고? 재산 관리고. 자, 완전 느낌 달라요. 자, 보세요. 매입 매각, 재투자 재개발 리모델링, 투자 리스크,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렇게 자산 증식과 관련되는 관리가 자산 관리인데 자, 자산 관리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자, 따라해보세요. 매입 매각, 재투자 재개발 요거 두 개는 외우시고요. 나머지는요. 싹 다 영어가 나와요. 영어가. 보세요. 리모델링, 투자 리스크,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 포트폴리오 맞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다 영어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다 영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래도 그 과목쌤 6분 중에서 영어는 개론생이 제일 잘해요. 여러분들 저기 법하는 사람들 영어 엉망이에요. 영어 엉망이에요. 당연히 못해요. 배상용 영어 하겠어? 그렇지. 못한다니까. 못해. 한 개도 못해. 그나마 개론 선생이 영어를 좀 하는 거예요. 알겠죠? 발음 가지고 시비 걸면 안 돼. 그래도 내가 이 바닥에서는 그 영어 하는 거야. 그래요. 아무튼 쉬는 시간에 다른 건 됐고 자산관리 몇 개? 5개.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 매입, 매각, 재개발, 재투자는 암기, 나머지는 영어, 리모델링, 리스크,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파이낸싱 요거 5개를 제가 좀 이따 물어볼 거니까 암기 부탁드립니다. 쉬는 시간에. 나는 좀 쉬러 갈 거거든. 난 좀 쉬어야 되겠어요. 나 좀 피곤해. 좀 쉬러 갈 거니까 여러분들 쉬지 말고 자산관리 5개 이번에 강추하니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암기하세요? 쉬겠습니다.